어머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정말 창피해요. 며느리 최수연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제 하나뿐인 손자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치였습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키운 아들이 장성의 가정을 꾸리고 그 아들이 제게 안겨준 손자.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의 첫 생일이었기에 저는 누구보다 들뜨고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낡은 고물상을 운영하며 손에 흙 묻혀가며 번 돈으로 남편이 생전에 선물해준 빳빳한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며느리 친척들과 손님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당당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정민입니다. 올해 74,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고 이제는 낡고 초라한 엄마가 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74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며 마음 한편이 아린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신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돌잔치 장소인 호텔에 들어선 순간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 수연은 저를 보더니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 저분, 우리 시어머니야. 생각보다 더 촌스럽네. 그 목소리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제게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마치 부끄러운 전시물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수치심에 손이 떨려왔지만 손자의 첫 생일이라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게 직접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곳에서는 격식 있게 차려입으셔야죠. 정말 창피해요. 제 친구들 다 보는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 아들 박성준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엄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정말 창피해요. 아들의 그 차가운 목소리, 저를 외면하는 눈빛을 보는 순간 제 74년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오직 너만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제 가슴을 찢는 듯한 절망과 배신감에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제 가슴에 깊이 박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오직 너희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각자 인생을 살자니. 엄마는 그럼 어떻게 살라고? 성준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들의 차가운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짐처럼 부담스러운 존재처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런 초라한 노인이 감히 이런 고급스러운 자리에 와서 분위기를 망치는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치욕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쥐 죽은 듯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자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과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축 늘어진 어깨를 한 초라한 늙은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말대로 정말 저는 그런 존재였을까요? 남은 돈도 교양도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짐덩어리.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쏟아부었던 모든 사랑과 희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여보,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마.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이 언젠가 저를 외면하게 될 것을, 제가 세상에 홀로 남겨질 것을. 병상에 누워 의식이 흐릿해졌을 때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빛으로 계속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은 괜찮아야 해. 혼자서라도 잘 살아야 해. 그 깊은 눈빛에 담겨 있던 절절한 걱정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식들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애썼던 것입니다. 사랑했던 남편은 곁에 없고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저는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텅 빈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인생 살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저희 74년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저는 까마득한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20살의 남편과 결혼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의 모든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절대 가난하지 않게 하겠다. 우리처럼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하지 않겠다고 남편과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나가 폐지와 고철을 주워왔고 저는 손가락이 다 닳도록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우리 성준이 학원비 벌었어. 남편이 해맑게 웃으며 손에 쥔 몇 푼의 돈을 보여줄 때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고물상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도 손에 박힌 굳은 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모두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 성준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과 제가 못 배운 한을 풀어줄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그런데 2년 터울의 딸 유미는 달랐습니다. 오빠와는 달리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오빠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유미에게는 늘 미안했습니다. 한 번은 유미가 오빠처럼 학원에 가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유미야, 오빠 공부 뒷바라지하기도 빠듯해. 다음에 가자. 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날 유미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어린 딸의 눈빛에 맺힌 서운함을 외면했던 제 자신이 참 후회스럽습니다. 성준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무렵 저희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보면 창피해요. 학교에 오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날카로운 못이 박히는 것 같았지만 아이가 예민한 사춘기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딸 유미는 오빠와 달리 저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딸보다도 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 편에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장성했고 저희 고물상도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병상에 누워 힘없이 신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간 저는 밤낮으로 남편의 병간호와 고물상 일을 병행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들 성준은 취업 준비로 바쁘다며 한 달에 한두 번 형식적인 방문만 했고 딸 유미는 결혼 준비 핑계로 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미 아버지는 짐이 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의식이 구릿한 상태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아들 성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며느리 수영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버지 상태가 영 안 좋아.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혹시 돌아가시면 재산은 얼마나 남을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픈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성준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계산적인 탐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왜 가끔 저를 슬픈 눈으로 바라봤는지, 왜 말없이 제 손을 잡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식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마라. 책상 서랍 맨 뒤에 봉투가 하나 있어. 꼭 숨겨놔. 그것이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했던 손은 이내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 유언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그 마지막 말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봉투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정말 허전했습니다. 40여 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사라지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고물상도 혼자서는 운영하기 힘들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로 큰 돈을 썼지만 그가 알뜰하게 모아둔 돈 덕분에 당분간은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연락이 뜸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죠. 그러던 중 아들 성준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드디어 며느리를 보게 되는구나 싶어 기대가 컸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첫 만남은 아들이 정한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 평소 입던 수수한 옷을 입고 갔는데 며느리 최수연을 보는 순간 위축됐습니다. 그녀는 정말 세련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중한 인사말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제 옷차림, 제 말투, 제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 잘해줘야겠다 싶어 최대한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우리 아들 성준이 잘 부탁해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며느리 수연이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신혼집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네, 신혼집 마련이라니. 그러자 며느리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전세금 3억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성준 오빠 혼자서는 마련하기 어려우니까요. 3억이라니.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수연 씨, 그게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 맞죠? 주변에선 다들 시댁에서 해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며느리는 마치 당연한 것을 묻듯 천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 성준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유언으로 남긴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마라라는 말이 이제야 비로소 가슴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유언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아예 돈을 안 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중 일부를 정리해 아들 성준에게 1억 3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제가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따로 모아둔 돈까지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성준아,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야. 그때 아들 성준이 보여준 감사의 표정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라도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돈을 건네받은 며느리 수연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공손했던 그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듣기에는 배려하는 말 같았지만 실제로는 참견하지 마세요라는 뜻임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상처는 딸 박유미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빠 성준의 결혼 소식을 듣고 찾아온 유미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얼마 줬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제가 결혼할 때는 5천만 원 주고 오빠는 얼마나 주신 거예요? 유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유미야,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달라. 그 말이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만 예뻐하시더니 이런 것까지 차별하세요. 엄마는 오빠가 아들이라고 더 아끼시잖아요. 유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죽도록 일해도 두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성주는 원하는 걸 말하면 끝까지 해달라고 조르는 성격이라 어떻게든 해줬지만 딸 유미는 안 된다고 하면 금방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는 착하니까 이해해주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서운함을 꾹꾹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유미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 성준과 며느리 수연의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직 신혼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집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딸 유미와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오빠만 편애했잖아요. 라는 딸의 원망.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차마 먼저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한 걸까? 그냥 짐덩어리일 뿐인가? 그러다 문득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책상 서랍 맨 뒤에 봉투가 하나 있어. 꼭 숨겨놔. 저는 그동안 남편의 유언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의 일부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한 봉투의 정체를 확인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이 담긴 책상 서랍은 저만의 공간이 아니라 남편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차마 손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저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건드려 보지 않았던 남편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서랍 맨 뒤쪽에는 낡고 두꺼운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옥순이에게 꼭 필요할 때 열어보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 여러 개와 증권, 그리고 남편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기예금 통장, 주식, 심지어 신탁까지. 남편이 고물상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아껴 모으고 또 투자해 모아둔 돈이 무려 15억이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남편의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살아생전에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로 남겨.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많다는 걸 왜 숨겨뒀는지 궁금하겠지.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지켜봤어. 성준이가 고물상을 창피해할 때부터, 유미가 오빠만 예뻐한다고 서운해할 때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아프기 전에 미리 조금씩 준비해 두었지. 그런데 내가 아프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성준이가 병원에 와서 하는 말들, 유미가 아픈 아버지를 보며 하는 표정들 다 보고 있었어. 그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짐이 되어 버렸더라고. 그래서 결심했어. 아이들한테는 적당한 돈만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필요할 때 쓰라고. 언젠가는 꼭 필요한 날이 올 거야. 여보, 아이들을 원망하지는 마. 그저 그런 세상이 된 거지. 하지만 당신은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해.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봐. 그리고 절대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마. 당신 곁에 있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당신 참 고생 많았고 고마웠어.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편지는 저에게 돈 이상의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발견하고 며칠 후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상속세 문제와 각종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할인 상품만 사던 제가 백화점에서 예쁜 옷도 사고 머리도 단정하게 다듬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식이 자식들의 귀에 들어갔나 봅니다. 아들 성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 상속 때문에 가신 거예요? 민수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가 요즘 백화점도 다니고 법무사 사무실도 다니신다면서요? 민수는 성준의 어릴 적 친구로 공교롭게도 그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 문제로 방문했다가 저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성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유미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오빠 말을 들어보니 엄마가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시고 심지어 법무사까지 찾아가신다면서요. 평소와 너무 다르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저희 몰래 재산을 남겨두신 거 맞죠? 유미의 목소리에는 의혹과 함께 돈에 대한 욕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 오빠만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 더 있으면 저한테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성준에게 차별받았다고 서운해했던 딸이 결국 돈에 대한 욕심은 똑같았던 것입니다. 허탈함과 함께 깊은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후 아들 성준과 며느리 수연이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돌잔치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평소에도 어머니께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성준이도 한없이 다정하게 엄마, 사실 저희가 온 건 엄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되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변한 태도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며느리가 가져온 케이크를 꺼내면서도 그녀의 눈은 집 안 곳곳을 훑었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아버님께서 따로 해놓으신 적금이나 그런 건 없나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그거였습니다. 돌잔치에서 저를 모욕했던 아들 내외가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저에게 가식적인 미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고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돌잔치에서 저를 모욕하며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라고 말했던 그들의 모습과 돈의 존재를 짐작하자마자 어머니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라며 태도를 바꾼 모습이 교차하며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다정함은 가면이었고 그 속에 숨겨진 것은 오직 탐욕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 유미도 찾아왔습니다. 오빠 내외가 다녀간 것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엄마, 혹시 오빠한테 말 못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유미의 눈빛은 예전에 서운해하던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동안 성준에게 차별받았다고 서운해하던 딸마저도 결국은 돈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허탈함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제 삶의 전부였던 자식들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남편의 유언대로 이제는 오직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아들 성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준아, 엄마 멀리 이사 간다.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엄마 마음 정했으니까 말리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딸 유미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유미야, 엄마 이사 간다. 너희가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너희가 자식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난한 엄마가 아니라 그냥 이정민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단다. 두 자식과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있는 정든 집이었지만 더 이상 저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저희 과거가 담겨 있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늘 그리워했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 20살까지 살았던 고향, 영주로 말입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 덕분에 저는 그곳에 작지만 아늑한 새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영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시집 와서 한 번도 제 고향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돌아가게 되다니 가슴 한편이 뭉클하면서도 알 수 없는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74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기차가 영주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공기도 더 맑고 하늘도 더 높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냥 이정민으로 봐주는 곳이라는 사실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했습니다. 새로 마련한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작은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자식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저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74세에 찾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매일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주에 정착하고 나서 저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늘 부끄러웠는데 이제야 당당하게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한글 교실에 등록했더니 저처럼 배우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정민 씨, 글씨 정말 잘 쓰시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기뻤어요. 74세에 받는 첫 번째 칭찬이었거든요. 그리고 파크 골프도 배웠습니다. 평생 운동이라곤 해본 적 없었는데 시원한 잔디밭에서 공을 치니까 마음까지 후련해졌습니다. 함께 파크 골프를 치는 어르신들과도 친해졌고요. 정민 씨,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식사 어때요? 좋아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눈치를 보느라 편하게 웃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상대로 자식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멀리 오셨어요? 혼자 이런 곳에서 사시면 어떻게 해요? 아들 성준이 다급하게 말했고 딸 유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성준아, 유미야, 너희들이 정말 엄마를 걱정한다면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줘. 그러자 며느리 최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역시 마지막까지도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 돈은 엄마가 쓸 거야.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써보고 싶어. 그리고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면서 의미 있게 쓰고 싶고. 그 말에 아들 성준과 며느리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자식들이 돌아간 후 며칠 뒤 딸 유미 혼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유미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저희한테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가 여기서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 선택이 맞았던 것 같아요. 유미의 진심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유미는 자주 안부 전화를 했어요. 돈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엄마가 건강한지 잘 지내는지만 물어봤습니다. 아들 성주는 여전히 서운해하는 것 같았지만 딸 유미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영주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돈은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었거든요. 저는 그 돈으로 독거노인 복지센터에 기부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참여했습니다. 정민 할머니가 후원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든든하게 식사하실 수 있어요. 복지사 선생님이 고마워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일 수 있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정말 필요한 날이 왔네요. 당신이 숨겨둔 이 돈 덕분에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줘서. 74세에 찾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설레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즐거웠다며 감사해요. 한글 공부도 계속하고 있고 파크 골프 실력도 늘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가끔 여행도 다녀요. 평생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그 시절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희생만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74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진정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큰 위로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엄마, 이제 그만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실의 공기는 한여름인데도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아침밥을 치운 내 손끝에 아직 물기가 맺혀 있는데 아들 정우의 얼굴엔 더 이상 익숙한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엄마, 우리 더는 못하겠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요양원으로 가주시면 좋겠어요. 귀를 의심했다. 내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날이 정말 올 줄은 몰랐다. 옆에 앉은 며느리 유진의 시선이 차디찬 유리 조각처럼 내 손등을 스쳤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정말 한계예요. 솔직히 저도 집안 분위기 때문에 숨이 막혀요. 한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내가 평생 아끼고 지켜온 이 집, 내가 손수 키운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내게 등을 돌릴 줄은 정말 몰랐다. 정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희도 가정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크고 이제 엄마도 본인만 생각하셔야죠.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평생 남편 없이 두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오늘 이 집에서 내가 밀려나는 날이 오다니. 유진은 더 말을 잇지 않았다. 핸드폰만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일부터 요양원 적응. 프로그램 있으니까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지는 게 이렇게 쉬운 결정이었을까?
아무리 입술을 깨물어도 흐르는 눈물만큼은 막을 수 없었다. 그래, 다 알겠다. 내가 짐이 된 거지. 그치? 정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돌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듯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내 아들, 유진이 내 며느리라는 게 어제까지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오늘 아침 내 손에 들려있던 한 장의 종이, 유양원 입소 동의서는 내 남은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다잡아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 이름은 이경자입니다. 평범한 시골 출신 어머니로 남편 잃고 두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아주 오래전 남편 박영수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정우와 선우 두 아들을 내 손으로 키워냈습니다. 손에 물 마를 날 없었고 온갖 터들의 실과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밥 한 끼, 잠자리 하나라도 더 따뜻하게 챙겨주고 싶어 애를 썼습니다. 이 집의 구석구석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그 모든 게 내 심장이었지요. 그런 내게 오늘 이제 엄마도 좀 본인 인생 사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하니까요. 이 한마디는 남편 잃은 날 이후 처음으로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기분을 안겨줬습니다. 나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속 내 식구의 환한 미소와 지금 내 앞에 싸늘한 공기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강 하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에게 버려진 걸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내 인생의 전부, 오늘 아침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내 심장은 눈이 오듯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정우는 고등학생, 선우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 수 없었지만 깊은 밤 화장실 불 꺼진 변기 위에 앉아 나는 수도꼭지 밑에서 소리 죽여 울곤 했습니다. 영수 씨,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들만은 굶기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남편이 암 선고를 받고 병실에 누웠을 때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남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자야, 힘내. 정우랑 선우 잘 부탁해. 그 한마디가 내 등뼈처럼 평생을 버티게 만들었지요.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밤, 내 식구가 둘로 줄어든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세상에서 제일 깊은 외로움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두 아들이 아버지 없이 세상을 살아가도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게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춥구나. 그 사실을 실감하며 잠든 아이들 머리맡에서 나는 또 한 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온갖 저들의 시를 마다하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채소 다듬고, 점심때는 식당 설거지, 저녁에는 동네 분식집 청소까지 아이들 학비, 도시락, 매 끼니마다 반찬을 고민하며 가계부에 또박또박 숫자를 적었습니다. 정우야, 선우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자라면 된다. 그래서 남들은 쉬는 주말에도 나는 시장통을 누볐고 밤이면 두 아이의 이불을 꼭 덮어주고 혼자 거실에서 고요히 TV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정우는 책임감이 많았고 선우는 한없이 여린 아이였습니다. 정우가 동생을 챙겨주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는 언제나 식탁 위에 고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는 왜 아빠가 없어요? 어느 날 선우가 물었을 때 나는 그냥 아이를 끌어안고 말없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만큼
아이들은 행복해졌을까? 나는 평생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을 것만 같았습니다. 요즘 들어 집안 공기가 자꾸만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점점 나를 피하기 시작한 것도, 아들 정우가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도 한두 달 전부터였습니다. 그날도 아침밥을 차려 내놓았을 때 유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 김치 너무 짜요. 식사하실 때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나는 유진의 얼굴에서 예전엔 볼 수 없던 차가운 기색을 느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신문을 넘겼지만 그 속에서도 한숨이 새어나오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녁이면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유진은 휴대폰을 보며 무표정하게 말했다. 요즘엔 친구들도 다 시어머니랑 따로 사는 시대예요. 나는 모르는 척 방 안에 들어가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 집에서 점점 자리를 잃고 있다는 사실이 날마다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그게 이토록 아프게 다가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 정우는 밖에서는 능력 있는 변호사로 불렸지만 집 안에서는 늘 두 사람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자신을 잃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밤늦게 퇴근하고 들어온 정우가 내 방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집안 분위기 힘드시죠?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괜찮아. 유진이도 너도 다 힘들지 않니? 정우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엄마, 사실 나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내도 엄마도 서로의 고생을 모르지 않으니까. 나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 너머 정우의 한숨 소리에 내 가슴이 한 번 더 구겨지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지면 이 아이들은 조금 더 행복해질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는 믿음. 그게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정우가 퇴근하자마자 내 방으로 들어왔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손끝은 불안하게 떨렸다. 엄마, 오늘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침묵했다. 유진이랑도 여러 번 상의했어요. 솔직히 저희 가정도 너무 힘듭니다. 엄마 돌보는 것도 아내 신경 쓰는 것도 이젠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나는 속이 타들어갔다. 눈치만 보던 내 아들이 이렇게 담담하게 나를 밀어내는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정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엄마, 죄송하지만 요양원에 가주시면 좋겠어요. 이 집엔 이제 엄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도 짐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침대에 앉아 텅 빈 방 안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이 모두 헛수고였던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요양원으로 가는 아침,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정우가 내 짐을 챙기며 말했다. 엄마, 준비됐죠?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며느리 유진은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설 때 나는 한 번 더 거실을 돌아봤다. 가족 사진, 낡은 소파, 아직 남편의 그림자가 스며 있는 이 집. 아들 정우와 나는 말없이 차에 올랐다. 창밖 풍경은 무표정하게 스쳐 지나갔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하자 정우가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여기서 잘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온몸을 덮쳤다. 낯선 방, 낯선 냄새, 그리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들. 나는 그날 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다. 요양원 생활은 상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낯선 종소리, 식판에 담긴 차가운 밥과 맛없는 반찬,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는 직원들. 처음 며칠은 그저 견디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 안을 맴도는 외로움과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만 커져갔다. 같은 복도에 사는 노인 몇 명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건넸지만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 같았다. 밤이 되면 나는 방 한 구석에 앉아 고장난 듯한 가족 사진만 한참 바라봤다. 영수 씨, 나 여기서 이렇게 늙어 죽는 건가 봐요. 아이들도 세상도 다 나를 잊었나 봐요. 창밖엔 밤바람만 쓸쓸히 스쳤다. 이따금 정우가 찾아오긴 했지만 얼굴은 항상 피곤해 보였고 머뭇거리다가 서둘러 돌아가곤 했다. 내가 평생 쏟아부었던 가족의 시간,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방, 이 차가운 침대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발걸음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문이 열리자 한동안 보지 못했던 둘째 아들 선우가 숨 가쁘게 방으로 들어섰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형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 내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맺혔다. 선우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엄마를 버리고 형은 어떻게 가족이라 할 수 있어? 엄마, 당장 이곳에서 나가요. 이제 내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나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우야, 넌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다. 선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짐을 챙겼다. 형한테는 내가 직접 이야기할 거야. 엄마, 이제는 내가 지킬게. 그 순간 얼어붙었던 내 심장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선우가 나를 데리고 나와 새로 준비한 작은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다. 엄마,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내가 직접 요양사도 구해뒀어요. 엄마는 편하게 쉬세요.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저 선우 손을 꼭 잡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며칠 후 정우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 얼굴엔 깊은 죄책감이 드러나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는데 결국 선우가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 이제는 우리 둘이 엄마 곁을 지켜야 해. 어머니가 이 고생을 하시게 만들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지.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나는 두 아들의 손을 오랜만에 꼭 맞잡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나 소중하고 때로는 아프게 다가온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건 아마도 내 곁에 남아준 가족 덕분이었을 것이다. 밤이 깊으면 나는 여전히 남편 영수 씨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인다. 여보, 우리 아들들 결국 내 곁에 다시 돌아왔어요. 가족은 정말 미워도 힘들어도 절대 끊을 수 없는 인연인가 봐요. 지금 내 곁에는 늘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만큼 더 소중한 하루가 펼쳐지고 있다. 내 인생은 이제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이해하는 두 아들과의 새로운 날들로 채워지고 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어서다. 가족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시 가장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너무 늦기 전에 꼭 한번 안아주세요.